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의 의의에 대해서 보면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법원에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합니다. 공소장 일본주의에서 일본이라는 말은 이 한자로는 이렇게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른 것을 첨부하지 말고 공소장만 내라, 이런 뜻으로 읽히는 것이죠.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사실 명문 규정은 형사소송 규칙 118조에서 공소장의 첨부서류 제2항 규칙 118조 제2항에서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즉 변호인 선임서나 보조인 신고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등본,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규정이 형사소송 규칙에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고요. 이와 같은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때 법관의 예단을 배제하자는 원칙의 표현입니다. 피고인의 유죄를 암시하는 어떤 다른 내용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서류나 이런 것들이요.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판 절차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법관의 심증이 당사자의 공격 방어에 따른 공판 절차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위법 증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 내용으로서 기타 사실의 기재가 금지가 되는데요. 규칙 제118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소장 일본주의는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의 기재가 금지되는 사실로 나아가서는 전과 사실, 피고인의 악성격이나 악성향, 범죄의 동기, 여죄의 기재 등이 거론이 되고 있죠. 먼저 공소사실 첫머리에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상습범이나 상습 누범과 같이 전과가 범죄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과를 수단으로 한 공갈과 같이 전과가 사실상 범죄 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 등에만 허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누범 전과도 법률상 형의 가중 사유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 준하여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전과, 이종 전과는 물론 같은 종류의 동종 전과를 하더라도 공소장에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판결이긴 한데요. 대법원 1966년 7월 19일 선고 66도 793 판결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전과 사실을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는 형사소송법 254조 3호 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 할 것으로서 그 공소장 기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니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아래 판결에서는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 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경우 공소제기가 적법한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90년 10월 16일 선고 90도 1813 판결입니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들이 1989년 4월 28일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인 바라고 기재를 했는데요. 이는 형사소송법 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역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 조항이나 평등 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한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327조 제2호 여러 번 공부하고 있죠.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해서 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아래 판결 요지를 읽고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그 법적 효과는 지금 보신 것처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판단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던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입니다. 2009년 10월 22일 선고, 2009도 7436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다수 의견을 먼저 보시면요. 형사소송 법령의 내용과 그 개정 경위, 공소장 일본주의의 기본 취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및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소장 일본주의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을 공소제기의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 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의 취지와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공소사실 기재 또는 표현의 허용 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 공판준비 절차는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의 원칙을 실현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포함한 공소제기 절차상의 하자는 이 단계에서 점검함으로써 위법한 공소제기에 기초한 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공소장 변경 제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직권주의적 요소로서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으로서 가지는 소송 절차의 발전적, 동적 성격과 소송경제의 이념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공소장 일본주의의 적용은 공소제기 이후 공판 절차가 진행된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기준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겠죠?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 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 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돼서 법관의 심증이 형성까지 된 그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의 태도였는데요. 입장이었는데 대법관 이홍훈의 별개 의견에서는요. 다수 의견을 따르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정도가 중대하여 법관이나 배심원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증 형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으로요. 제1심 증거조사를 마치게 되면 그 구제 방법을 박탈함으로써 공소장 일본주의의 취지를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한편 뒤에 나오는 반대 의견을 따르면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원칙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우리 형사소송 절차가 추구하는 다른 원칙이나 가치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무죄 추정의 권리를 향유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관이 가질 수 있는 유죄 예단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절한 형벌권의 행사를 함께 도모하기 위하여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효과를 모든 사안에서 있어서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 그 위배의 정도가 중대하여 법관이나 배심원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증 형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의 진행 정도에 관계없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 중대하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면 소송 절차 진행에 구애받지 말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내용과 태양 및 정도, 위배 경위와 회피 가능성, 공소제기의 주체인 검사의 인식과 의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에 미친 영향, 사건의 경중과 특성, 공판 절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별개의 의견이죠. 그런데 별개의 의견은 아무래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에 대해서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환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제도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으로서 그 원칙에 위배된 재판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의 기본 구조에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직권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점이 공소장 일본주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재판의 공정과 상충되는 요인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일정한 한계를 두어야 하는 근거로 될 수 없다. 즉, 공소장 일본주의가 추구하는 재판의 공정이라는 가치가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더 우선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재판의 공정과 관련된 공소장 일본주의의 기능 발휘를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은 일부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죠? 실체적 진실 발견이 한 발 물러나는 경우도 재판의 공정에 양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거죠. 또한 재판의 공정은 재판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원칙이므로 재판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판 절차가 어느 단계에 가 있든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공소장 일본주의가 추구하는 재판의 공정 이념은 우선적 가치를 가진 근본 이념으로서 재판의 신속 경제를 위해 재판의 공정성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소장 일본주의의 의미와 기능을 생각해 볼 때 법관이 예단을 가진 채로 불공정한 공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심각하고도 치유될 수 없는 흠을 초래하게 되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은 그 자체로 이미 중대한 위법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나 경중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위반의 정도나 경중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개의 의견과 또 다르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의 취지와 의미를 고려한다면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소송 절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에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항상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것이 다수의견과 별개의 의견과 또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판례를 통해서 공소장 일본주의의 취지와 그 위반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약식명령과 공소장 일본주의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에는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요.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약식명령, 약식 절차에 대해서는 또 15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공소장 일본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검사의 약식 청구에 대하여 공판 회부 결정이 있거나
법원의 약식 명령에 대하여 정식 재판에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 1번주의가 다시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5장에서 살펴보게 되겠고요. 공소장 1번주의와 관련하여 공판 기일 전에 증거 조사하는 것, 공판 기일 전에 증거 제출하는 것이, 공판 기일 전이라는 것은 공소 제기 후, 잠깐 표시를 하면요,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공소를 제기하고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아니라 그 텀이 있죠. 이 1회 공판기일 이후 그 다음 공판기일 2회, 3회 이런 식으로요. 이때의 공판기일 전 요 사이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 바로 공소제기 후 공판기일 전 이 부분에서 공판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허용하게 되면 제1회 기일에서 공소장을 낭독하기 전에 이미 예단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역시 공판기일 전에 증거조사 부분에서 다시 등장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공소장 1번주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입니다.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로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 소송 계속. 둘째, 심판 범위의 한정. 셋째, 공소시효의 정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한편 공소제기에 의하여 형사 절차의 주재권이 검사로부터 법원으로 이전이 되고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법적 지위가 변화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래 판결을 읽고 공소제기의 효과,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215조에 따라 수서법원 이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검사가부터 수집한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소제기 효과에 대해서 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2011년 4월 28일 선고 2009도 1412호 판결인데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규정한 적법 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 그렇죠?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공소제기의 수사죠. 그 피고 사건에 관한 형사 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서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공소 제기 후 구속, 압수수색 등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강제 처분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별도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구체적으로 소송 계속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에 의하여 피고 사건이 수소법원의 심리, 재판을 받게 된 상태를 소송 계속이라고 하고요. 한편 공소제기가 적법 유효한 경우의 소송 계속을 실체적 소송 계속, 공소제기가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으로 부적법 또는 무효인 경우의 소송 계속을 형식적 소송 계속이라고 합니다. 형식적 소송 계속에 대해서는 뒤에 또 등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서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소송 계속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적극적 효과로서 앞서 본 것처럼 절차의 주재권이 법원에게 이전되고 피의자가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을 소송 계속의 적극적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소송 계속의 소극적 효과로서는 이중 기소가 금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가 되면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같은 법원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공소 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327조 제3호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소가 제기된 법원과 다른 법원의 이중기소가 되게 되면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12조와 13조에서 관할의 경합과 수개 소송 계속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의해서 재판을 할 수 없게 된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328조 1항 3호에 있고요. 관할과 공소기각 재판 부분에서 역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되고요. 그 사건이 확정이 되면 다시 진행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 판결을 읽고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해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 그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봐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24일 선고된 2013도 9162호 판결인데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한편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7년 7월 11일부터 2009년 8월 23일까지 및 2009년 9월 16일부터 2010년 6월 23일까지 국외에 체류할 당시 공소외인의 고소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였는데요. 이에 대한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사실 인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면소되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죄하였다는 것이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면소 판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판결을 읽고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이미 앞서 살펴보긴 했지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선고 2008도 4101호 판결의 내용인데요. 형사소송법 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국외체류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 기간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 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볼 때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 외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당해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실제 그 범죄로 인한 수감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보다도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 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것으로 넉넉 잡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범하고 96년 6월 22일경 우리나라에 가족을 그대로 둔 채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하던 중 범한 죄로 징역 14년의 형을 선고받고 98년 3월 13일경부터 그 약 8년 10개월 동안 중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되어 있다가 2007년 1월 13일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2007년 9월 19일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최고 징역 5년으로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5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범행 종료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기가 되고 그 사이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그곳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기간이 무려 8년 10개월이나 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그 수감기간 중에 가족이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귀국하려는 의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보되는 등 객관적으로 표출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다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이 중국에서 수감된 기간 동안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의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253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라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그 사실관계를 보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점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과형상 일죄의 일부, 즉 상상적 경합을 이루는 수재 중에 일부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나머지 부분, 다른 부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미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상상적 경합, 과형상 일죄의 법리상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네, 이번 시간에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공소제기의 효과로서 소송 계속과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송제기 효과로서, 공소제기 효과로서 심판 범위 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